중국의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세계 각지의 리포트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호기롭게 유럽 순방에 나섰지만 국제적인 대망신을 당했는데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충격적인 보고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체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가 보유한 AP 칩셋 재고를 모두 소진한 2021년 즈음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3%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 공격, 그리고 중국의 4차 산업 굵기의 상징이었던 화웨이를 극단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완전히 금지시켰고,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 칩셋을 외부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것마저 막아버렸고, 심지어 지난달 발표한 규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원천 기술이 정말 일부라도 포함된 반도체 제품이라면 화웨이에 공급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는 초강경 대책을 내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화웨이가 결국 백기투항할 것은 자명해 보였지만, 불과 1년 만에 화웨이가 주력 산업인 스마트폰 산업에서 사실상 퇴출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이렇게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내년이면 거의 자취를 감출 것이고, 그 자리를 한국의 삼성전자나 다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이 나눠서 메꿀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우선 화웨이에 빠진 비중만큼 삼성이 그대로 반사 수혜를 얻는다는 것은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포, 샤오미, 비보 등의 중국 제조 기업들이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중국 당국 내에서도 화웨이의 일부 연구 인력을 오포로 보낸다든지 이 자체적인 리밸런싱에 들어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이 하락한 것을 다른 중국 기업들인 샤오미나 오포가 그대로 메꾸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삼성전자 역시 일부 수위를 볼 수가 있겠지만 획기적으로 점유율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면 중국 제조 기업들 중에 화웨이 정도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의 명함을 내밀어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화웨이라는 한 축이 무너진다는 것이겠고, 이러한 하이엔드 모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기 스마트폰 산업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폴더블 폰, 역시 삼성의 대항마로 떠오른 것이 화웨이의 폴더블 폰 메이트 시리즈였죠. 물론 기술력만 놓고 보면 삼성에 비교할 바는 아니었고, 완성도 면에서 혹평을 받고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 기업이 사라졌다는 것에서는 중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폰 시장에서도 중국의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LG전자 역시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화웨이의 비관적인 미래, 당장 내년에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뿐만이 아닌데요. 대만의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권밍치라는 인물 역시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곧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대만의 IT 업체들에게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중화권에서마저 화웨이의 참담한 미래를 예측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에 들어갈 만한 높은 성능을 가진 AP 칩셋을 전혀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TSMC의 파운드리를 통해서 AP 칩셋을 제조해서 받아오는 것은 애초에 막혔고, 그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대만 미디어텍이 개발한 디멘시티라는 제품을 받아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AP 칩셋 완제품을 받아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회심의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SMIC를 키우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SMIC는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기업이죠. 올해에만 몇 조 원의 투자가 들어갔었고, 5나노에 이미 진입한 삼성전자와 TSMC와 비교하면 아직 SMIC는 14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고, 하반기 7나노 진입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 격차만 놓고 보면 3, 4년 이상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세 공정 도입에 성공하면 법인세를 전면 면제해 주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사실상 중국의 파운드리, 특히 SMIC를 키워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혀지는데요. 미국은 이를 간파하고 SMIC마저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MIC를 통한 중국 반도체의 변수 창출, 일말의 경우의 수라도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꼼꼼함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이렇게 사실상 화웨이는 모든 경우의 수가 미국의 주도하에 차단당하는 형국이고, 결국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주력 산업에서 내년이면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MIC를 추가로 미국이 규제할 수 있다는 소식은 또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금일 오전 기준 홍콩 증시에서 SMIC의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0% 이상 폭락했고, 상하이 증시에서도 10%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SMIC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화웨이를 필두로 한 중국 4차 산업 굴기에 심대한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SMIC 역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중 50% 이상이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의원은 바이러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본 사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대미 압박을 풀어낸다, 굳은 결심을 하면서 출발했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줄 유럽의 국가들을 찾기 위해서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가장 연대가 강한 유럽 국가 영국은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 중국에 협조적으로 나설 만한 국가들만 선택적으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이를 해결해줄 방안들이나 중국과의 경제적인 연대 협력의 가능성, 화웨이 장비 채택 문제 등의 많은 안건에 대해서 이들 국가들의 수뇌부와 긴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방문한 국가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EU에 소속된 국가들 중에 최초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데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화웨이 연대에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지 않은 국가였죠. 유럽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지내던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였어요. 그러나 홍콩의 자치권, 자유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최근 행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었고, 이는 유럽의 4개 국가가 중국에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많은 국가, 정상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손을 뿌리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의 메이저 언론들이 평을 했어요. 중국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자주의 협력 외교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인 EPN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배제되며 중국과의 교역, 무역은 제한되고 미국의 승인하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번 중국 왕이 부장의 해외 순방이었고요. 그러나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사안들, 시장 접근성 양보라든지 무역 장벽을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러한 류의 제안들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원칙적인 다자주의 협력만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진부한 내용들만을 되풀이했다는 것이 많은 언론들의 공통된 비판 사항입니다. 심지어 중국이 방문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국의 중국 제재 요청에 가장 협조적이지 않은 국가들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방문을 했는데도 얻어낸 수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유럽은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급한 중국, 결국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지면 한국을 방문한다고 언론에 심심치 않게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 중국 수뇌부들의 스탠스를 보면 현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정말 핀치에 몰린 상태로 매우 다급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더한 쿼드 플러스 구상을 제시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반중국 연대에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한국 등도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워딩을 내놓고 있어요. 선택의 기로가 왔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빈그룹을 소개할 때 유통병원, 학교, 스마트폰, 자동차, 건설, 레저를 비롯한 베트남 경제 생태계를 꽉 쥐고 있는 기업이라고 했었죠. 또 빈그룹 지주사에
한국 한화그룹과 SK그룹이 지분 투자를 한 것도 유명합니다. 여러모로 한국과 인연이 깊어질 수 있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에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마산그룹 역시 SK그룹이 투자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내용은 빈그룹 유통부문인 빈커머스 산하대형 마트 체인인 빈마트와 편의점 빈마트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각종 농산물을 제공하는 빈에코 시스템을 마산그룹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전국에 깔린 빈마트 매장만 2,600곳이 넘습니다. 빈그룹의 베트남 영향력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허름한 곳에 가더라도 반드시 빈마트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연평균 10%가 넘게 성장하는 알짜 산업을 경쟁사에 넘긴 것입니다. 거래 대금은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최근 빈그룹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어더이조이와 가전유통 매장, 빈프로 사업까지 철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 접점에 있는 라인을 대거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빈프로나 빈마트에 가면 빈그룹이 만들기 시작한 빈스마트 스마트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객 접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소비자에게 침투하겠다는 게 당초 빈그룹의 목표였는데 이제 상황이 사뭇 달라진 것입니다. 최근 빈그룹 위기설이 도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빈그룹은 이미 자사가 지은 아파트를 중국, 대만, 한국계 사모펀드에 세일즈하며 통매각을 여러 차례 추진했습니다. 그만큼 현금 확보에 사활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해도 힘든 자동차와 스마트폰 두 첨단 사업에 모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꽉 잡고 있어 빈스마트가 비집고 들어갈 틈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삼성 스마트폰이 차지한 자리까지 더해지면 빈스마트가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진하게 지내는 베트남 사람에게 왜 빈스마트 제품을 쓰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빈마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시돼 있는 건 봤지만 아예 쓸 생각이 없어 만져보지도 않았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애국 마케팅이 통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고가 상품인 빈페스트 역시 고전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 자동차가 시장에 풀린 지는 한참 됐지만 도로에서 빈페스트 마크를 단 자동차를 찾아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러다가 악성 재고만 많이 쌓이면 현금 흐름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할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그룹이 알짜 산업까지 팔아치우며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빈스마트 계열사 역시 최근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 TV까지 본격 생산에 나서며 사세를 확장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빈그룹의 행보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이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마불사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빈그룹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빈그룹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빈그룹은 베트남 경제 생태계를 하드캐리할 만큼 올랐었습니다. 중차대한 경영상의 위기만 아니라면 빈그룹이 망하거나 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빈그룹은 여전히 매력 있는 투자처로 볼 만하다는 것이 베트남 현지 의견입니다. 게다가 아직 베트남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000도 되지 않는 개발도상국입니다. 파이가 커질수록 베트남 경제 곳곳에 뿌리내린 빈그룹 성장 그래프는 더 가팔라질 것입니다. 모든 게 시간이 약인 듯합니다. 10년 후 빈그룹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커져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압도적 재계순위 1위 빈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항공산업 진출에 실패했다. 베트남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선 항공편이 멈춰선 상황에서 시장 규모를 확장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결과다. 21/420 타임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교통부는 전날 빈그룹이 지난 3월 신청한 빈퍼레어의 항공사 설립 승인 요구를 최종 불허했다. 빈퍼레어와 함께 신규 항공사 설립을 신청한 비애틀레블 에어라인과 카이트에어의 등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부는 베트남 항공 부문이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전하고 있어 새로운 항공사 설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2022년 이후에 신규 항공사 설립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이 구간 항공산업 육성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항공시장이 처한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표 여행사인 TN 윈그룹의 항공사 설립을 허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베트남 항공사들은 전체 214대 여객기 중 절반 이상의 운항을 중단했고 상반기에만 2조 7,280억 동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 실제로 국적사인 베트남 항공은 최근 유동성 위기 해소책으로 보유 중이던 캄보디아 앙코르 항공 지분 49%를 전량 매각하고 에어버스 A321-200 기종 5대도 3,700만 달러에 되파는 등 긴축 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태국과 필리핀은 베트남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태국은 전날 국영타이항공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방만한 경영으로 지난해에만 120억 바트의 적자를 보더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 회생 절차까지 밟게 된 것이다. 필리핀 세부항공도 이날 기존에 계획한 항공기 추가 구매를 취소하고 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